다른 사람한테는 조심하는 그 사람이 왜 나한텐 쉽게 말을 놓고 아무렇지 않게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걸까요? 어떤 날은 농담이라며 웃으며 넘기지만 어떤 날은 그 웃음 뒤에 묘하게 남는 찝찝함.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 머릿속에서 수십 번 스스로를 납득시켜보죠. 하지만요,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지, 당신이 어디까지 허용하는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있다는 뜻이죠. 선이라는 건 사실 말보다 먼저 태도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걸 우리는 이제야 배워가는 중이에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왜 저 사람은 계속 선을 넘을까? 선 넘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 심리. 그 사람은 꼭 그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친한 척 다가오고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의 결을 바꿔갑니다. 처음엔 듣는 척, 그 다음엔 말하는 쪽으로 마침내는 당신의 감정을 조정하려 들죠. 선을 넘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하지 않아요. 그들은 섬세하게 계산합니다. 어디까지 괜찮은지, 누가 만만한지, 가장 저항 없는 쪽을 향해 조용히, 천천히 다가오죠. 심리학자들은 이를 경계 테스트라고 불러요. 어디까지 침범해도 되는지를 실험하듯 떠보는 거죠.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사실은 아주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반응을 이용해 당신의 기준을 무너뜨려요. 그들은 무례한 말 한마디에 반응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 그걸 허락으로 받아들입니다. 한 번 허용된 선은 다음에 더 쉽게 넘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선을 넘는 건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먹고 자라는 심리적 전략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들은 타인의 인내를 테스트하고 경계가 없다 싶으면 그 인내를 당연한 의무로 바꿔버린다고 했습니다. 경계 없는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그들에게 허가된 땅이에요. 그러니 말보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어떤 말은 하지 않아도 들립니다. 내가 웃지 않는 표정, 눈을 피하지 않는 시선, 말끝을 흐리지 않는 톤. 이런 것들이 당신의 기준이 돼요. 말로 선을 긋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이건 아니야 라는 신호를 주는 것. 그게 진짜 나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건 제 기준에서는 어렵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이 말은 설명이 아니라 선언이에요. 선을 넘는 사람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더 정확히 읽어냅니다. 말로 싸우지 마세요. 기준으로 설득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누군가 당신의 인내를 시험할 때 당신이 참는 건 선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두 번째, 나한테만 막대하는 이유. 만만한 사람에게만 막대하는 이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유독 나한테만 그런 말을 하지? 다른 사람 앞에선 조심스럽던 사람이 왜 나만 보면 말투가 바뀌고 농담이라기엔 거친 말을 툭툭 던지죠?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선 다르게 행동할 때 우린 종종 나 자신을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냥 내가 만만해서 그런가? 맞아요. 그 질문의 답은 때론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은 당신을 만만하게 본 거예요.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끼는 자에게 가장 쉽게 잔인해진다고 말했어요. 힘의 차이가 아니라 경계의 유무에서 생기는 잔인함. 그건 상대가 이 사람은 참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처음 고개를 드는 감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보다도 왜 나만 그런 대우를 받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같은 공간, 같은 상황, 하지만 다르게 다뤄지는 나. 그건 단순히 성격이 착해서도 말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한 가지 차이, 당신이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고
불쾌함을 모른 척 넘겼으며 억지로 분위기를 맞춰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신을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됐어요. 그건 호의가 아니라 당신이 아무 말 하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조금씩 쌓아온 습관이에요. 막대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말의 무게를 조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은 그대로 흘러나오게 두죠.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그게 솔직함이고 편한 사이의 증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건 편함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배려의 포기예요. 친밀함을 핑계 삼아 선 넘는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말의 무게를 되돌려줘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그 얘긴 왜 하시는 거죠? 그 말, 저는 기분이 좀 나빠요. 이 말들은 싸우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그 이상은 넘어오지 말라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경계의 언어죠. 우린 종종 착해서가 아니라 갈등이 두려워서 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만든 결과는 오히려 나를 더 쉽게 상처받게 만들어요. 자꾸만 나한테만 막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을 너무 오래 혼자서 받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역할에서 천천히 내려와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 부탁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요구일 때 그냥 부탁이야 라는 말에 숨은 강요. 부탁인데 그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는 이상하게도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는 가볍게 말했지만 내 마음엔 무거운 돌처럼 남죠. 왜일까요? 왜 나는 부탁을 받았을 뿐인데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거절을 한 내가 미안해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을 가장한 지배라고 말했어요. 진짜 사랑은 자유를 허락하지만 지배는 자유를 숨긴 채 기대와 책임을 씌워요. 부탁인 척 시작된 말은 사실상 너는 들어줘야 하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전제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지죠. 이게 정말 부탁일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는 말일까? 상대는 가볍게 말했지만 나는 깊게 고민하게 되는 이유. 그건 그 말이 당신의 성격과 관계의 균형을 모두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와주면 고마운 일, 도와주지 않으면 섭섭한 일. 이렇게 양자택일의 상황에 당신을 밀어넣는 말들. 그건 부탁이 아니라 조용한 강요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의 정체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운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걸까? 이런 마음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버려지기 싫은 마음에 붙잡히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관계라면 거절 하나로 무너질까요? 내가 단호하게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면 그 관계는 이미 기울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애매하게 웃으며 넘기지 말고 길게 설명하지도 말고 단호하고 짧게 말하세요. 그건 제가 도와드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이건 거절이 아니라 내 감정과 시간을 지키는 말이에요. 상대의 부탁이 나를 위한 건지 나를 이용한 건지 구분할 수 있어야 진짜 내 쪽의 선을 지킬 수 있어요. 웃으며 받아들인 부탁들이 당신을 침묵 속에 가둬온 건 아닐까요? 이젠 그 말에 담긴 무게를 그대로 되돌려줄 차례예요. 네 번째, 왜 나는 거절을 못할까? 거절하면 미움받을까봐 두려운 마음. 이해는 돼요. 거절이 어렵다는 그 마음. 누가 나에게 뭔가를 부탁했을 때 도와주지 않으면 괜히 찜찜하고 싫다는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 오래 남는 사람. 그게 나였어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거절이라는 단어에 죄책감을 함께 배워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도덕, 좋은 사람이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라는 교육,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싫다고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심었죠. 하지만 관계라는 건 한쪽만 계속 맞추는 순간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당신만 연락하고, 당신만 챙기고, 당신만 양보하고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의무로 남은 짝사랑 같은 거예요. 착한 사람이라는 말은 종종 칭찬처럼 들리지만 그 안엔 언제나 자기 희생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 애쓰고 거절하지 못한 채 혼자 속으로 자꾸 삭히죠. 철학자 부처님은 중도라는 개념을 통해 지나친 욕심도 지나친 인내도 모두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라 했어요. 지나친 착함도 사실은 관계에 집착하는 또 다른 방식일 수 있다는 뜻이죠.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이 언제부턴가 나를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변화부터예요. 말로 정리하지 못하겠다면 행동으로 먼저 멈추는 겁니다. 항상 먼저 연락하던 걸 한 번쯤은 멈춰보는 거죠. 상대에게 먼저 다가가던 걸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되기도 하니까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지 않겠다는 비언어적 경계, 그게 거절의 시작이에요. 거절을 못하는 사람은 사실 감정이 깊은 사람이에요.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가 다치지 않게 하려는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깊어지면 결국 다치는 건 나 자신이 됩니다. 이젠 싫다는 말을 조금 더 편하게 해도 괜찮아요. 그게 무례함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존중이니까요. 5번째, 참는 게 미덕일까, 바보일까? 참고 또 참다 결국 폭발하는 이유. 처음엔 그냥 한 번 참았어요. 그냥 넘어가자고,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죠. 근데 이상하죠. 참으면 참을수록 그 사람은 더 자주 선을 넘어요. 그리고 나는 점점 내가 아닌 사람이 되어가요. 어느 날은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숨이 턱 막혔고, 또 어떤 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다가 혼자 눈물만 쏟았어요. 참는다는 건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선 점점 무너지는 일이에요. 마음속에 계속 쌓여가는 감정은 언젠가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때 터지는 감정은 지금의 상황보다 훨씬 더 커져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참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내라는 말은 멋지지만 그 인내가 나를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건 미덕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부처님은 중도에서 지나친 것과 모자란 것 모두를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그건 착함도 예외가 아니에요. 끝없이 참고 이해하고 맞춰주다 보면 결국 나는 내 감정과 경계를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못한 채 작은 그림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을 마주하게 돼요. 그들의 말은 뾰족하고 무디죠. 그래서 반응하면 더 깊이 찔려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내가 지키고 싶은 선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 그게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이런 말은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그 말은 화내기 위함이 아니라 경계를 그리기 위한 언어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말했어요. 반응하지 말고 원칙을 지켜라. 그 원칙은 타인을 위한 것도 관계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 참기 전에 한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이건 진짜 인내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억누르는 침묵인지. 나를 잃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되니까요. 6번째, 정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다시 다가오는 사람. 잘해줬더니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 처음엔 분명히 고마워했어요. 내가 해준 작은 배려나 관심에 따뜻하게 웃고 진심처럼 반응했죠.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고 조금 더 마음을 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게 당연한 일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맙다는 말은 줄어들고 오히려 내가 챙기지 않으면 서운하다는 눈치를 줘요.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내가 먼저 잘해줬잖아. 그 말들 속엔 묘한 무게가 숨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주고 있지만 상대는 이미 그걸 권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더 묘한 건 그 사람이 한 번쯤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를 저버리고 나를 무시하거나 거칠게 굴었던 기억. 그때 난 조용히 마음을 걷었는데 그 사람은 시간이 좀 지나자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는 또 한 번 갈등합니다. 받아줘야 할까? 거절하면 너무 내가 예민한 걸까? 다시 마음을 열었다가 또 다치면 어떡하지? 그 사람은 당신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걸 몰라요. 아니, 사실은 당신이 그런 고민을 할 사람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받을 준비가 됐는지를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확인하려고요. 관계를 잘라내는 건 언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건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사이 당신의 마음이 지쳐간다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랑은 반복되는 선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내가 어떤 관계를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이죠. 내가 아무 말 없이 계속 받아준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기다리면 다시 받아줄 사람으로 당신을 기억할 테니까요. 그래서 필요한 건 끊는 게 아니라 간격을 두는 거예요. 자신을 소모하지 않기 위해 거리를 조절하는 감정의 리듬. 먼저 연락하던 걸 멈춰보세요. 즉각 답장하던 습관을 늦춰보세요. 대화를 짧게 줄여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게 냉정함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모든 관계는 정리가 아니라 거리두기부터 시작되어야 하니까요. 잘해줬더니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떠난 건지,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요. 7번째,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에 속지 마라. 갈등 피하려다 나만 손해보는 상황. 좋은 게 좋은 거지.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괜히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사소한 문제로 분위기 흐리지 말자고, 조용히 넘어가자고. 그래서 또 참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 혼자 속으로만 삼켜요. 나중엔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는 늘 조용히 넘어가야 하지? 갈등을 피하는 건 착해서가 아니라 갈등 속에서 내 감정이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예요. 그래서 맞서기보단 피하고 표현하기보단 이해하려 하죠. 하지만 그렇게 피한 갈등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요. 상대는 모른 채로 오직 나만 계속 안고 가야 하죠. 니체는 말했어요. 자기 안의 목소리를 배신하는 순간 그 사람은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게 된다. 우린 종종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안의 목소리를 꺼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건 자기 의심과 스스로를 설명하지 못하는 서운함 뿐이에요. 좋은 사람으로 남는다는 건 사실 때론 모든 짐을 스스로 떠안겠다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말은 결국 나 혼자 손해보는 거예요. 특히 어떤 관계에서는 내가 하던 대로 해줘라는 식의 무언의 요구가 늘 함께 따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나만 챙겨주는 역할에 계속 머무르게 돼요. 그러다 지치면 도움 주던 것도 미워지고 나 자신도 불쌍해지죠. 이럴 땐 조용히 그 역할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나만 계속 돕고 배려하고 이해하던 관계라면
그 무게를 다시 나눠줘야 해요. 그 일은 당신이 직접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싸우자는 말이 아니에요. 내 몫의 감정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에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내가 자꾸 무너지는 관계라면 그 선함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지킬 좋은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은 때로 당신의 마음을 구하는 첫 문장이 될 수 있어요. 8번째, 왜 자꾸 내가 예민한 것처럼 느껴질까? 선 넘는 사람 옆에서 나만 이상한 사람 되는 이유.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 몇 번쯤 들어보셨나요? 처음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내가 민감하게 받아들였나? 혼자 과하게 반응했나? 몇 번이고 스스로를 의심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상대는 아무렇지 않게 선을 넘었고 내가 그걸 불편하게 느꼈을 뿐인데 왜 내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감정 뒤집기예요. 상대가 한 말이나 행동의 책임을 은근히 나에게 돌리는 방식. 이게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자기 감각을 잃어가요. 처음엔 불편하다고 느꼈지만 그 감정이 틀렸다고 여겨지고 결국엔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시작입니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거짓이 반복되면 결국 진실처럼 받아들여진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계속해서 예민하다는 말을 들으면 어느 순간 그게 사실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말의 의도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걱정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내 감정을 무시하고 넘기려는 말인지. 예민하다는 말은 때때로 아주 편리한 무기가 돼요. 상대는 그 말로 자신의 무례함을 정당화하고 당신은 그 말로 자신의 감정을 검열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내 감정의 이름을 스스로 붙이는 연습을 해야 해요. 불편했다면 그건 불편한 거예요. 기분이 나빴다면 그건 그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상대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내 감정을 해석하는 힘을 내 쪽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불편했습니다. 이 말은 작지만 단단한 자기 회복의 언어예요.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말을 꺼내는 당신은 더 이상 같은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될 거예요. 누군가 자꾸 당신을 예민한 사람처럼 만들려 한다면 그건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감정은 언제나 진실에 가장 가까운 신호니까요. 9번째,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하게 경계에 그을 수 있는 방법. 어느 순간 결심이 생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번엔 분명히 말해야겠다. 하지만 막상 그 사람 앞에 서면 마음은 또 흐려집니다. 뭐라고 해야 하지? 어떻게 말하면 덜 어색할까? 상대가 기분 나빠하진 않을까? 우리는 경계를 세워야 할 때 가장 많이 머뭇거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또 참는 쪽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면 반복된 감정이 조용히 마음을 파고듭니다. 경계라는 건 상대에게 설명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 그만하겠다는 태도, 다시 물러서지 않겠다는 반응, 그리고 반응조차 없는 침묵. 이 모든 게 말이 되죠.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상대를 설득해야만 내가 옳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말보다 더 강한 건 무반응이에요. 나는 이 얘기를 더 하고 싶지 않아요. 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선택. 스토아 철학자들은 가장 단단한 사람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킬 게 있기 때문이죠. 당신은 이제 상대의 말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요. 상대가 왜 그러는지,
뭘 원하는지, 그걸 일일이 다 헤아릴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지키고 싶은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당신의 경계를 계속 넘는 이유는 아직도 당신이 설명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설명하지 마세요. 대신 보여주세요. 연락을 줄이고 대답을 늦추고 예전처럼 먼저 다가가지 않는 것.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감정의 거리예요. 관계에서 가장 강한 이별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멀어지는 겁니다. 반응도 없고 설명도 없을 때 상대는 그제야 자신이 잃은 걸 실감하죠.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를 더 이상 침범당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에요. 그 선언은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오늘 당신의 마음 안에서 시작돼도 됩니다. 마지막 나를 지키는 말 한마디. 이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다. 많은 걸 참아왔어요. 어떤 날은 조용히, 어떤 날은 억지로 웃으며, 그리고 늘 뒤늦게 생각했죠. 그땐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때 이 한마디만 했더라면 사람은 늘 지나간 순간을 후회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변화를 시작하게 돼요. 그 변화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말 한마디로도 충분하거든요. 이건 제 시간과 맞지 않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은 저에게 상처가 돼요. 짧고 단순하지만 이 말들은 당신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됩니다.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문장들. 그게 진짜 존중이에요. 철학자 니체는 말했어요. 존중은 타인을 향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향해야 한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는 존중은 언젠가 무너지지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존중은 당신을 단단하게 세워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말을 바꾸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침묵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조용하고 단단한 한 문장을 세워보세요. 기준이란 건 거창한 철학도 대단한 계획도 아니에요. 그저 오늘 당신이 어떤 말을 하기로 선택했느냐예요. 말투 속에 담긴 마음의 자세, 그리고 행동 안에 녹아든 나의 기준. 그 모든 것이 쌓여 당신이라는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용기. 그 말은 어떤 싸움보다 강하고 어떤 이별보다 조용하지만 인생을 가장 많이 바꾸는 말이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선택한 말로 나를 지켜낼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모든 관계를 조금씩 바꿔가기 시작할 거예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난 경험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된 질문이 다시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당신이 더 이상 침묵 속에 머물지 않기를, 그리고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을 더 깊이 지켜주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철학의 울림이었습니다.